포인트는 이 정권 연장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이 총선이 민주당에게 득만 될까요? 일단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일단은 득이죠. 득만 될까요라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덕이 될 있지만 수도 있어. 일단은 득이다. 그 일단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기재부도 무릎 꿇릴 수 있다. 기재부가 세상에 무서운 데가 없거든요. 검찰 외에는. 그런데 기재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리와 대통령이 중재를 하는 모양새가 갖춰졌지만 민주당의 방침에 당정 협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자기의 성과들을 챙기기가 더 좋고 대통령을 갖다 지원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 현재 복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민주 진보 세력들의 발목을 계속 거듭해서 잡았던 뭐 늘공들 이 늘공들에게 대해서 정확한 그런 그 앞으로 어디에 줄을 서고 어떤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동해야 되는지를 확인시켜줬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80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득이 충분히 확인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화판에 양아치들이 많고 쌈마이들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거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얘기를 했어요.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마동석 씨가 얘기했다는 걸 듣는 순간 그 사람 체격을 보거나 힘을 보거나 하게 되면 그 앞에선 나댄 애들이 없었구나. 저는 약속에 늦게 오는 배우들도 없었고 촬영이 지체되는 적도 없었고 저는 180석이 딱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요. 근데 이 양반이 힘을 쓰거나 만약에 과격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이미지는 깨집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열린우리당을 기억해라. 열린우리당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4대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는 진영 쪽에서 민주당이 쪼그라들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민노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한나라당까지 합쳤고 그런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즉 집결시켜주는 효과를 가졌죠. 그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힘이 있다고 덩치가 커졌다고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기재부 왜 깨지 못하냐. 당장 닥치고 말 들으라고 그래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180석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그렇다고 힘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잡음이 나오고 이게 늘공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선거는 집니다. 정말 그들을 잘 따라오게 그게 뭐가 됐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생각해서 차근차근 움직여야 되고 차분하게 움직여야 되는 등치는 마동석같이 커서 잘하더라도 행동은 마블리 나가는 그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당의 리더십인데 이게 딱 필요한 정도로 한 150석, 한 3석 정도 되면 모를까. 그렇죠. 180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잡음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민주당의 지도부란 리더십이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튀는 것보다는 막 지고 볶고 개파 나눠져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개혁은 못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은 튀지 말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당대표나 지도부가 그 개인이 튀는 것을 막으면서도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거야. 뭐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개혁의 이미지는 충분히 주고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 입법 막 많이 하는데 개인이 튀어가지고 이를테면 만약에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가 아니었다면 금태섭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당이 막 지지고 먹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미 겪어봤죠. 지금 그런 있잖아요. 것들을. 솔직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포인트인데 포스트 이해찬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원내대표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해요. 벌써부터 똥파리들은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 보이죠. 그 70% 지급이 그 세력이라니까. 그 세력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똥파리를 가려내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도 대통령 고생하신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부가 하는 70%를 갖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소리를 하는 애들이 바로 똥파리들입니다. 얘네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간곡하게 애둘러서 여러 차례 100% 국민들한테 지급하자는 거를 강조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도 얘기했지만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속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속도는 행정에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에 시간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게
뭐 n분의 1로 쫙 나눠주는 거지. 아 여러분들 저 회식 같은데 못 해봤어요? 거기서 야 곽동수는 돈 없으니까 조금 받고 푸나는 요즘 돈 잘 버니까 조금 더 내고 자 맞춰봐 이러면은 제일 이게 돈을 걷지를 못해 이러면. 근데 야 n분의 1로 10,000원씩 내. 걸린다. n분의 1로 10,000원씩 내 이래버리면 끝나잖아 사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그렇게 애들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딴 데 주인이 있는 거야. 맞아요. 주인이 딴 데 있으니까 계속 70% 이따위 지랄들을 하는 거라고. 그 기재부 출신이신 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대표를 해야 될 거니까 아직까지도 이해찬 사퇴. 아까 그 푸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줬지만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에 뭐 어떤 사람은 3가지를 꼽고 어떤 사람은 5가지를 꼽고 막 이러지만 그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당이 안정돼 있었다. 그 당 안정의 핵심은 이해찬 리더십이라고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전문가 다 그래. 그- 니들만 이해찬 사퇴하라 그러지. 이 똥파리들아. 니들이 사퇴하고 거기다 세우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말을 못해 왜? 해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내부 청질이라고 들릴까봐 맞아요. 일부러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님께서 지금 8월인가요? 우리 전당대회 있는 게 8월까지 건재하셔야 되고 그 포스트 이해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똥파리가 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그런 대표들이 옹립이 돼서 그에게 정말 정권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거전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한쪽으로 이렇게 과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원리에 항상 다 들어맞아요. 공식이야. 내가 했던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극으로 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가 아닌 누구를 밀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잘할 때는 박수를 못 치지. 왜?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왠지 열받고. 근데 조금만 실수하면 계속 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 타겟이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잘하고 있는 당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요걸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가 항상 내가 늘 주장하는 바 이거든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요. 당대표로 나오면 당 진짜 지지고 볶고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은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통합당 부류의 결은 뭔가 권위주의에 쩌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권력이에요. 근데 민주당 결의 이 사람들은 대개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그런 경우 있죠.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종교인 과세 이런 거예요. 예. 타협하기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욕을 막 바가지로 쳐먹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정부세 그다음에 그렇지 정부세 당연히 정부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에서 지지고 볶기 시작하면 개혁적 의원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할 그럼 수밖에 없는 상황. 당 지도부에서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해. 그렇지. 그러면 당이 내분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의 당 대표는 이해찬만한 사람이 없었던 게 결은 개혁적인 사람인데다가 예. 민주당 내에서는 언터처블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급이라고. 이 양반은 정치적 인생이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금태섭 같은 이가 나타나도 그 쉽게 진압해 버린 데다가 당원들이 너 후보 안 돼까지 삐를 내줘 버리잖아요. 이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더군다나 리더십이에요. 자기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공천에서 살인을 당하는데도 한 말씀 안 하셨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대표가. 황교안 봐봐요. 민경욱을 호떡 공천해버리고 호떡. 완전히 품격이 비교가 되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끝까지 괴롭혀. 말실수 하나 하면은 그거 갖고 그냥 오히려 조선일보보다 더 괴롭혀.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문재인을 사랑하는 민주당원이래. 이해찬 그걸 대표는 어떻게 믿어? 이해찬 대표는 예지 능력이 있으시네. 부산이 초라하다 그러셨는데 지금 초라하다 진짜 미치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 게 요번에 이해찬 대표가 임기를 제대로 마치게 되면 민주당 사상 두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가 임기를 제대로 끝나게 나가는 거예요. 예. 사실 추미애 대표 있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들었을 때 얼마나 여자 대표인데다가 거기다가 경험이 내는 쪽에서 실수했던 쪽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 당시에 친노로 분류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볼 때 이분은 굉장히 여자 아니. 대표나 여자 뭐 이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초라면 비판이 아니 그랬는데 한번 더 싸워줘. 예. 재밌다. 임기를 마쳤잖아요 무사히. 그때만 해도 추미애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나고 보면 추미애가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이해찬하듯이 지금 맞아요. 이해찬은 앞에 드러난 것처럼 돼 있어. 저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이해찬이라니. 이해찬 대표님은 난 오늘도 그 SBS 기사 보면서 정말 예. 속상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전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게 첫째는 방법적으로 올바르게 뽑으면 됩니다.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를 잘하고 공천을 잘했듯이 당대표 경선 과정이 공정하고 잘 나가게 되면 근데 그건 좋은 확실하게 CNA가 되는 거고. 개입할 걸.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미래적이어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국민들이 이제는 공정한 걸 원하고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수구적이거나 그저 자신의 세력을 뽐내거나 자신이 뭘 잘 모르면서 전문가인 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걸리는 거죠. 세 번째는 딱 하나 당 통합을 할 때 통합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찬은 그 칠선이랑 카리스마로 압도했어요. 누가 떠들어도 그래 걔 떠들든가 그래서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걔도 낀소리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 리더십을 체험해보고 있는데 자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원내대표 당대표 뽑는 게 상당히 볼만한 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요. 우리 쪽에 긍정적인 경쟁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말해서 당을 위해서는 나는 이낙연 그 의원이 대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6개월밖에 못 하니까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나 그리고 이해찬이나 우리도 이제 원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사실 앞으로 예견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때리기가 시작됐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재명 300, 지금 이재명 사퇴. 이러면서. 김진표 당대표를 밀어올리기 위한 작업 중에는 그 당시 당대표 경선할 때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킨다고 말했다가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이해찬과 각이 서면서 이해찬이 말하자면 이재명 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재명이 이해찬을 조정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놈들이니까 네. 미친 거였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밤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당대표로 이낙연 총리를 올인하다시피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대세론이 되니까 이낙연 총리에 이제 붙어서 밀어올리려고 하는데 대선 후보로 그렇지 이낙연 밀어올리려고 하는데 의원. 말하자면 이낙연 총리가 되건 누가 되건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필연적으로 지금 대선 주자 2위가 이재명 지사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 또 이낙연 대 이재명인데 이미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지금 안티가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당이 지지고 볶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 어떤 건전한 경쟁이 아니고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경쟁이랄까 막 어려운 진흙탕이 진흙탕 돼버리면 싸움이 되는 거죠.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나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만약에 누가 같이 대결을 하던 여기를 또 이상한 마타도가 무슨 해경국 나오고 찐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같이 떨어지는 같이 자폭자멸. 물론 이제 지금 호명된 이낙연, 이재명 두 분만이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저 박원순 시장도 시장도 있잖아요. 예. 뭐 김경수 지사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김 지사도 뭐 있고. 다 뭐 김부겸도 한번 이럴 때 한번 제대로 들어왔으면 솔직히 좋겠고요. 당 대표 같은 거 도전을 한번 해보실 만하죠. 이제 또 이야기해봐요. 또 누가 있을까?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잘하면 추미애 장관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약하고 검찰 개혁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또 누가 있을까? 윤석열은 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 대표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당을 끌고 나가서 안정적으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날 때 서포팅이 잘 됐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당이 얼마나 잘 협조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 정말 말도 안 돼서 자기 셀프 기자회견식으로 해명을 하는 장사를 할 때 민주당은 조용히 빠르게 서포팅을 잘했고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성공했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저 공정하다는 걸로서 결정을 미루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딱 둘인데 국회의장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국회의장일 때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 이를테면은 맹인 안내견이라고 얘기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를 우리 지금 의장님께서 다음 국회에서 결정하자라고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통과할 것 같지만 별거 아닌데 사실상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안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뭔지 모르지만 혹시 잘못되게 되면 오명을 쓸까 봐 몸살이는 거죠. 당대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탄핵이 왔었을 때 국회의장이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 저쪽의 당에서 얘기했던 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당대표가 칠선의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역동적으로 나가되 차분한 사람, 믿을 만한 조금 젊은 층이 당대표를 맡아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새로운 후보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개혁적 이미지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래퍼 이분은 별로 비추인 게 민주당 분열의 시작이었어요. 이번 저번 전당대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적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나는 개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개혁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나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막 개혁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논리가 이런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뭐 경제부총리 같은 거 시킬 정도였으면 되게 개혁적인 사람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에 대해서 100% 믿고 난 임명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부라고 하는 곳이 되게 안정적으로 재정을 끌어가야 되는 그 부분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기 상황에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는 거지. 그럼요. 요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대표는 차라리 젊은 사람이 진짜 개혁적인 사람이 그 느낌을 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젊은 이미지 속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옛날처럼 일사불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느낌 주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권력 싸움만 치중하게 돼버리게 되면 당이 아사리판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사실 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보면 어깨, 행동대장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하고 금고지기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관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 출신의 사람들을 늘 앞에 세워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진표라든가 그 밖에 지금 나있는 홍남기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부총리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부총리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답답해하다 갔었던 쪽이니까 그건 금고지기를 채용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잖아요. 혁신적이라는 거는 리더가 계속 끌고 나가는 건데 이제 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알면서 끌고 나갈 조금 더 젊은 사람. 지금 그 당에서 누가 나와도 다 젊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는 거에서 역동적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좀 무게감이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후보군이 너댓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당대표 선거 재수 삼수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 원내대표군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욕심내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차분하게 메시지를 봐가면서 골라도 그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되는 민주당은 확 다를 거예요. 야, 근데 180명 국회의원 중에 당대표감 고르는 거 진짜 어렵겠네요. 어렵죠. 이번에 초재선으로 나왔던 사람 135명 정도를 꺾어서 이 양반들이 사실상 결정하게 될 텐데 그중에 청와대 출신 라인들도 많고 재선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좀 볼만한 게 되는 건데 3선에서 5선, 6선까지 돼 있는 양반들 가운데서 국회의장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정말 이렇게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도 드물어요. 근데 뭐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싸움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폭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싸움꾼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원내대표는 굉장히 협상에 능한 그러니까 지략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아까도 뭐 마동석 얘기를 하셨지만 그 존재감이 실제로는 그 시스템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를 갖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원칙들을 놓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야당을 그야말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 이어져야 그래야 180석의 힘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있죠. 그럼 획기적인 아이디어 한번 들어봅시다. 획기적일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당대표 추천 한번 해봐요. 한 2명씩만. 아,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인물로 해서 자, 첫 번째 2명의 원내대표 현직과 전직 두 양반이 나왔던 홍영표라든가 홍영표하고 지금 나온 이인영이라든가 이 두 양반 당대표도 같은 경우는 괜찮다. 당대표를 해도 왜냐하면 약간 젊은 이미지 그리고 뭔가 역동적이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그 끔찍했던 자한당과의 대결에서 끌려다니는 듯 했지만 안정감은 줬었어요. 결과를
뽑아내진 못했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쪽에서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이인영이 당대표가 돼도 꽤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인영. 그 전까지는 파이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율자로서 이퀄라이저로서 꽤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인영 당대표도 굉장히 좋지만 우원식 그 의원 같은 경우도 당대표로 나설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리고 원내대표로 저는 김민석 의원 같은 분이 좀 역할을 맡아주시면 지략가로서 15대부터 했었던 아니야 첫 해에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그럼요, 과정이 그럼요. 필요할 테니까. 예, 1년씩이니까 뭐 4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비슷한 분들이 뭐 나는 이인영 대표도 지금 근데 대선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가서 이인영 대표가 오히려 그렇죠. 빛을 나는 발할 수가 나는 있고. 정청래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인영도 이런 면에서 보면 파격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굉장한 갓 파격이 원내대표 되겠죠. 끝낸 만약에 그런 후보군을 올린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 그때 선거 나가가지고 그때 당 대표 이런 용어 쓰면서 실제로 그때 그 주승용하고 뭐 공갈 그 이야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지도부에서 있어본 사람이고요. 만약에 정청래가 당 대표를 하면 당의 개혁적인 느낌은 훨씬 더 강해질 텐데. 근데 본인이 일단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건 원내대표 안 나간다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안 소리였는데 나갔는데 당대표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소리 안 했거든. 정청래 대표는 너무 세다. 아니 그러니까 획기적인 너무 걸로만 세.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재미는 있겠어요. 정말 불안해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깥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아니지만 당 대표급의 지금 종로를 맡고 계셨던 우리 전 총리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 당이 잘못 돌아갈 경우 지금 국무총리가 가만히 대표도 하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지금 앉아 있을 거고 그런 거 놓고 보다 보면 당 대표가 누가 하든 안정감이 부족할 때 개투해서 옆에서 서포팅해 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호는 어때요? 뭐 근데 뭐 잠깐 마이크 좀 가깝게 해요. 원내대표 이미 하셨고 당 대표는 아직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음. 또 차라리 우상호 의원보다는 우원식이 오히려 났다고. 그 박범계, 우원식 나 이런 쪽들이 더 아, 그러니까요. 예. 이해찬의 레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다 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끌고 나가는데 덩치는 더 커졌죠. 그럼 전에 했던 송영길은 도전했던 송영길은 어때요? 참. 송영길이 당대표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아닌데 이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전 지금 당선된 혹시라도 지금 당선된 분신 들으시면 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한 달 반 동안 SNS 하던 거 좀 계속하세요. 오늘 경기일보에 올라왔던 글이 제가 창피했는데 네. 그 인천 지역 후보들이 공동으로 만들던 블로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올라온 게 글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쓰고 담당자 해고하고 다 쉬는데 근데 문제는 저쪽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 왜 투개표 다시 재검표 안 하겠다는 그 지역에 계셨던 걔는 계속 글을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 만들어 놓은 창스인데 열 몇 명이 같이 있다가 다 빠져나가서 공동으로 했을 때 자기가 계속 쓰게 되면 욕심이 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소통인데 그런 식으로 당선자들이 하던 거를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서너 개씩 올리든가 하루에 하나는 못 올려도 뭐라도 좀 올려주면 세지 좋지 마. 않을까. 지금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대선 주자로 김부겸을 넣었었잖아요. 예. 김부겸 스타일 당대표 어울리잖아요. 대선을 포기한다면 원외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예, 사실 있다. 원외- 저는 그건 차라리 별 아니에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원내라고 하면은 원내 의원들 말을 안 들어 쳐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180명쯤 되면 달릴 초기에- 수 있어. 초기에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는 진짜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 그래 원내에도 한장하자고. 근데 아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김부겸이 당대표가 된다면 대구에서 민주당이 진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거는 저는 진짜 그렇게 뭐 생각하지 손을 못 대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좀 떨어지는 게 이 양반이 제가 볼 땐 판세 읽는 게 조금 약해서 엇나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조국 장관 사태 때 그때 그 글만 생각하면 또 그래. 거기에 보면서 조국 장관 사태 때도 그렇고 요번에 지급하는 것도 대구만 먼저 해달라고 했던 이런 게 좀 지역에 묻혀있기 때문에 큰 그림 그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당대표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만약에 180명쯤 되면요 원외에서 대표해도 돼요. 대표는 실수를 좀 잘 안 하시는 분으로. 그렇지. 예. 실수 안 하는 걸로는 푸른 나무 권천목 선생께서는 제일 잘하지 뭐. 청목 권 선생께서
우리도 이제 이거 하자. 저는 이 둘이 80회 했으면 90회부터는 저는 진행하는 청목 뭡니다 할 때 청목은 아니, 소리 어떻게 낼까요? 내가 미통당 가려다가 민주당에 눌러 앉아 있다가 내가 나도 당원인데 당 대표 경선 나가는데 하자 없잖아요. 이재정 누굽니까? 이재정 외치시는 분 누굽니까? 아 이게 절대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긴 지금 한데. 김두관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광재. 김두관도 의원 괜찮은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두관도 다 다른 거예요. 뭐 그러네. 나쁘지 않죠. 예. 정말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이 하나하나 안 될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 될 이유를 갖다 놓으면 이 양반들이 당대표라면 다 잘할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이상 돼요. 근데 보니까 저기 여러분들의 그 추천이 되니까 대부분 다 나오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이해찬 연임. 근데 건강 때문에 아니 본인이 딱 그 쓰면서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얘기하는데 살아 숨쉬는 게 정치인데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뭐가 당이 잘못 간다 할 때 이해찬이 가만히 있을 것이며 이낙연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그나마 안정적인 사람이 이인영 대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직전 두 옆에 홍영표나 이인영은 정말 고생 많은 사람이에요. 이유가 나경원과 황교안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세력은 이미 특정인을 당대표로 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온라인에서. 네. 이 문제하고 실제 근데 당대표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180석은 당대표가 어떻게 요리해 가느냐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민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더라. 근데 지금 당대표 하겠다는 분들 전혀 대중성이 없는 분들 저는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미지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무색무취한 사람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저 당은 정말 개혁하겠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당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다들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공약은 딱 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들어가 있는 후보가 진짜입니다. 그게 이해찬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처럼 조용하게 이 선거 크게 치르고 이렇게 압승하면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지금 축배 터트리고 난리 쳤어야 되고 분명히 몇몇은 술 퍼마시러 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 이렇게 괜찮았고 세련된 꽤 괜찮아진 민주당을 보는 게 진짜 백만년만 같으니까 이럴 때 그거 20년 장기 집권을 어떻게 공약에 집어넣는지가 그 사람 건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양반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당을 다스리겠다만 나오면 그건 대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 경선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벌써부터 사전 정지 작업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 저는 절대 안 돼도 없어요. 누가 되면 그 사람이라도 절대 안 돼도 없는데 그럼. 문제는 그만큼 안티 세력이 많다는 것도 보여줘야 조금이라도 더 개혁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절대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 한 사람은 안 돼요. 김성수는 안 돼요. 어. 당대표 나가면 안 돼요. 박동수도 안 돼. 이거 두 사람 안 되는 거지. 난 나갈 거야. 좋다. 자 여러분 이것도 가진 자의 여유 아닐까요? 굉장한 저쪽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대선 후보도 없어. 자 오고돈 이야기는 이번 주말이면 끝나고요, 여러분. 우리 큰 그림 그려 보아요. 힘들 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밤에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